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오늘 저희 주제는 임플란트 치료 가능한 연령은 몇 세인가요? 란 주제로 준비를 했어요. 네. 네, 원장님 제가 사연을 받았는데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네. 근데 뭐 물론 많은 환자분들께서 다 불편을 호소하시기 때문에 모든 케이스가 다 안타깝지만 우선 제가 그럼 사연부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남자입니다. 유전적으로 잇몸이 약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가 뽑혔습니다. 사실 이야기 도중에 갑자기 치아가 빠져서 얼마나 당황하고 창피했는지 몰라요. 제가 공사할 게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서 치과 치료를 받는다는 게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경우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 이야기를 들었지만 비용도 그렇고 시간을 매번 내서 치과를 가는 것도 걱정이 많습니다. 박형진 원장님, 우선 임플란트가 가능한 연령이 언제부터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제 상황에 어떤 치료의 방향성이 필요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네네. 아이고. 네. 참으로 안타깝네요. 네, 네네. 맞아요. 지금 20살 청년이면 굉장히 치아도 이렇게 튼튼하고 뭐든지 네. 이렇게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네, 네네. 갑자기 또 대화 도중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네, 네. 어, 네, 지금 여기서 몇 가지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요. 네, 네, 일단은 연령이 20세라 그랬고, 그다음에 얘기를 들으시는 부분들에 있어서 유전적으로 이가 약하다. 네, 이런 얘기를 들으셨고, 네, 갑자기 그냥 저절로 이가 빠졌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요 부분부터 좀 보죠. 이제 연령에 대한 부분은 조금만 더 이따가 얘기를 하고요. 네, 요 유전적이라고 하는 부분.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20살 청년이면 모든 것이 다 새롭고 다 새 치아고 또 뭐 주변의 뼈라든지 이런 게 건강해야만 되는 이제 그런 나이에 있는데 유전적으로 치아가 약하다는 얘기를 들으셨다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네, 네, 유전적으로 사실은 유전적인 건지 아니면 발생학적인 거지. 네, 유전적이라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나 선조로부터 이제 그러한 특성을 물려받은 게 유전적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요거랑은 조금 달리 발생학적으로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치아가 만들어질 때 어떤 이유에 의해서 몇몇의 치아가 조금 이제 그 주변에 이제 뼈가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장애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할 때도 이게 유전적인 거냐 아니면은 다른 어떤 이유냐 왜 이러느냐 이게 이제 사실은 분명하게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교과서나 이런 데 나오는 거랑은 조금 달리 추론을 하는 건데요. 저도 사실은 확실한 이유는 모릅니다. 대부분 특징은 뭐냐면 제1대구치 즉 큰 어금니 첫 번째 6살 만으로 6세에 나는 어금니 부분과 앞니 이제 특히 이제 위에 있는 앞니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굉장히 급격하게 뼈가 소실이 되어 있고요. 많은 양의 뼈가 소실이 되어 있고 이제 잇몸이 붙어 있는 부분들도 이제 특히 파켓이라 그러죠. 굉장히 딥한 파켓을 그런 보이는 전형적으로 굉장히 많이 진행된 치주염 이런 양상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좀 젊은 환자분들을 볼 때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고 치아도 많이 움직이고 저작할 때 불편감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사례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뭐 딥클리닝이나 아니면 수술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문제 해결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요즘은 이제 임플란트가 나오면서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임플란트로
이제 바꿔주는 것이 더 좋은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들 되어 오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례에 속하지 않나 싶은 그런 네. 케이스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령이 지금 20살, 그러니까 보통은 30살을 기준으로 해서 30살 이전에 이제 이런 일이 관찰이 되면 이제 조금 어떤 그런 유전적인 발생학적인 뭐 이런 그런 특징을 갖는 치주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옛날에 말로로 치면은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즉 급격히 급속도로 진행이 된 근데 지금 계속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병명에 대해서 이제 그 네네. 이유는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뼈가 치아를 잡고 있는 뼈의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외상, 그냥 이야기 도중 빠졌다라는 얘기는 그 전에 이미 저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상적인 생활에 의해서도 계속 치아의 동요도가 있었을 거고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이가 나중에는 심지어 잇몸이 잡아주는 부분까지도 소실이 되면서 이가 빠졌을 거예요. 네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임플란트를 고려하는 부분들이 이제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나이고요. 두 번째는 그 빠진 치아 부위의 뼈의 상태, 또 더더욱 이제 좀 봐야 되는 부분은 잇몸의 상태. 이 두 가지를 꼭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나이 부분을 보면 임플란트는 사실이요. 나이랑 관계없이 임플란트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오, 정말 어린 아이까지. 네. 그런가요? 할 수는 있는데요. 네네. 왜냐하면 이게 뼈에다가 식립이 되는 거고 식립된 뼈가 임플란트 주변을 잘 감싸서 잘 잡고 있으면은 임플란트는 성공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네. 여기서 이제 가장 우리가 나이랑 연결시켜 봐야 되는 부분은 성장입니다. 그렇죠. 네. 성장. 네. 이 뼈라는 부분들, 우리 키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뼈의 성장과 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치아 부분에 있어서도 이 앞골, 위의 턱, 아래 턱, 이제 이런 뼈들이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다 성장하고 성장 패턴이 있습니다. 네. 그것 따라 변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임플란트를 너무 일찍 시작했을 때 그 일찍이라는 게 참 애매모호한데요. 네.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성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중에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네.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이제 이거를 좀 살펴보면은 해답이 좀 나올 거예요. 네. 이게 몇 살인지는 뭐 대략적으로 평균치고요. 그 부분이 사실은 성장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를 아는 방법은 저희가 다 추측입니다. 이 정도 나이가 됐으면 성장이 끝났겠지. 네네네. 아니면 조금 더 객관적인 자료를 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조금 맞아요.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은 성장이 끝나기 전에 임플란트를 했을 경우에 임플란트는 뼈에 이게 식립이 되는데요. 치아는 뼈에 인대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뼈의 성장이 일어났을 때요. 치아 쪽에도 그 뼈의 성장 부분들이 치아랑 위치가 자꾸 계속 변하게 됩니다. 근데 임플란트는 뼈에 직접적으로 고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뼈의 성장, 즉 치아를 싸고 있는 그런 치조골의 변화라든지 우리가 이제 저작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혀의 힘, 입술의 힘 등과 같이 치아는 계속적으로 유기적으로 배열이 바뀌게 되는데 그 바뀌어지는 부분들이 임플란트에는 해당이 안 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임플란트를 식립했을 때는 가운데 잘 심어놨는데 성장이 계속 일어나 버리면 임플란트의 위치가 이제 위쪽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위쪽으로 어느 날 변해 있는 그런 것들을 상황들을 관찰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성장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 임플란트 하는 것은 저희가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세 그러면 20세 정도면 어떻게 네. 되느냐 이렇게 되는데 평균치로서는 여자는 18 만 나이로요. 네. 남자는 20 이 정도가 되면 평균적으로 성장이 끝난다라고 하는데 이 편차를 살펴보면 맞아요. 네.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2, 3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분 같은 경우에도 20살이 가운데라면 성장이 조금 늦게 끝나시는 분들은 22, 23이 돼도 조금씩 키가 더 크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네. 아니면 뭐 17, 18에 다 성장이 멈추는 분들도 계시고 네. 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얼마다라고 보는 부분들이 사실은 많은 방법은 많지가 않은데요. 한 가지 방법이 이런 우리 손목뼈를 이렇게 그 엑스레이를 찍어서 네. 그 손목뼈에서 골화가 되는 정도를 보고 성장이 끝났다 안 끝났다 하는 그런 객관적인 방법은 있습니다만 이 방법도 100% 그거를 예측을 할 수가 없는 방법이라 네. 그래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 18이면 멎었겠지, 여성분들은 20이면 멎었겠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또 여기에 100%는 할 수가 없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거는 개인적인 상황입니다.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좀 접근을 조금 좀 더 안전한 방향으로 하는 거를 보통 권해서 네. 아주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23에서 25이 되기 전까지는 조금 그 임플란트 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좀 권장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네. 저희가 많은 임플란트 그 성공률과 실패율을 놓고 봤을 때 나이별로 이렇게 다 성별별로 여러 가지 이제 그거를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특이한 점은 임플란트의 성공률은 나이와 상관없다 이런 결론은 나오는데 네. 트렌드가 20대에 임플란트를 한 분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종종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경우들을 많이 관찰하게 됩니다. 제가 사실은 보통 저희가 이렇게 수술을 좀 어린 분들이 하면 뭐 아니면 피부 재생력이나 네. 이런 걸 생각하면 나이가 어릴수록 네. 그런 회복이 더 빠르지 않나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오히려 임플란트는 좀 다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도 네네. 이런 결과를 보고 조금은 좀 당황스러운 부분들이었는데 아, 왜 그럴까? 왜냐하면은 치유력도 훨씬 더 좋을 거고 또 세포 활성도도 훨씬 좋을 텐데 네. 왜 임플란트가 이제 20대에서 좀 더 빈번하게 실패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면 어쩌면 저작 즉 물리적으로 우리가 힘을 받았을 때 뼈에 이제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어 있고요. 이제 뼈에 그거를 받았을 때 이 생물학적으로 뼈가 임플란트에 결합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계적으로 결합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즉 그냥 뼈가 그 주변에 촘촘하게 이렇게 잘 치유가 돼서 그거를 잡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어떤 뭐 섬유질이라든지 우리 몸에 있는 아니면 세포 부분들이 네. 거기 안에 막 들어가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아주 조밀하게 아주 큰 힘으로 이제 조밀하게 꽉 쥐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네. 이제 저장력은 똑같겠죠. 네. 음식 드시는 분들 뭐 음식 딱딱한 거 오징어 뭐 비프 jerky 뭐 이런 네. 부분들 많이 드시는 부분들이라 그러면은 큰 저장력을 받거든요. 그랬을 때 젊은 층에서는 세포 활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워낙 왕성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영어로는 턴오버 레이시라 그러는데 네네. 생로병사가 너무 빨리 왕성하게 일어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떤 힘을 받았을 때 위한 힘이 가해지면 빨리 그 부분을 없애고 새로운 네. 뼈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많이 겪는데 그 부분들이 있어서 너무 왕성한 거 아닌가 하는 그냥 추측성 이유를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네. 연세 드신 분들은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느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꽉 잡고 있는 뼈가 그렇게 크게 변하지를 않으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도 크게 문제가 없이 잘 있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이제 되는 네네.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국소적으로 임플란트가 먼저는 가능한지를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네네네. 네, 임플란트 그러니까 지금 유전적으로 잇몸이 많이 나쁘시다라고 했을 때 그 발거가 된 치아 쪽에
뼈의 양이 얼만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고요. 네네. 또 제 경험으로는 이런 경험을 거쳐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잇몸의 특징도 조금 변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두 가지 상황들을 잘 살펴봐서 충분한 뼈가 있는지 또 뼈 이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시 뼈를 좀 재생시킬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좀 정밀 검사 같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아, 방금 말씀해 주셨던 충분한 뼈가 있는지, 뼈 네네. 재생이 가능한지 이 부분은 네. 어떻게 보면 임플란트의 별도의 또 다른 수술인 거죠. 그렇죠. 재생이라는 것 자체가 와. 이제 뼈 이식을 동반해서 네. 임플란트는 뼈가 없으면 네네. 결국은 나중에 그렇죠. 문제가 되고 네네. 또 이분처럼 이제 치주염으로 네. 급성 치주염으로 이렇게 치아가 빠지는 것처럼 임플란트 네. 똑같은 일이 생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양이라고 한다 그러면 저희가 임플란트 주변으로 적어도 2mm 이상의 뼈가 있는 경우를 그 정도 있다 그러면 안심을 합니다. 네. 근데 1mm 정도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 방향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네네. 상황들이 되고요. 그래서 충분한 뼈가 있는 것이 임플란트는 장기적인 예후와 좀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나 싶어요. 네. 그래서 이분은 이미 뼈를 잃었고 또 임플란트에 의해 가지고 실패를 했을 때 또 뼈에 소실이 생길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아, 그렇겠네요. 네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임플란트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라면 네. 억지로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막 이러는 것보다는 이제 다른 대체 치료, 즉 이제 크라운 앤 브릿지라 그래서 보통 그냥 브릿지라고 얘기를 하죠. 네. 옆에 치아, 주변 치아에 크라운을 만들면서 그 사이에 상실된 치아 쪽에 이제 그냥 가치죠. 이렇게 치아 형태를 같이 만들어서 이제 만드는 방법. 그렇게 그거는 고정성이고요. 빠지는 법을 꼈다 뺐거나 이럴 필요는 없고요. 이제 두 번째 옵션은 근데 이제 이 그 브릿지라는 거는 옆에 치아를 건강한 치아일 거예요. 그런 치아에 크라운을 한다는 것 자체는 치아를 또 삭제를 동반하는 거기 때문에 인위적인 데미지를 주는 거랑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단점이 있고 대신에 이제 조금 임플란트가 할 수 없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게 대체 치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보존적인 방법은 틀린데요. 이제 주변 치아를 삭제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으니까 대신에 이제 매일 꼈다 뺐다 그다음에 저작할 때 힘이 좀 약하다 뭐 이런 부분들의 단점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나이와 연관된 부분을 보면 이제 뼈가 많은데 그러면 지금 당장 20살이면 조금 임플란트를 하기는 이제 조금 걱정이 좀 되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좀 아셔야 되는 게 25세 이제 임플란트를 하게 된다. 이렇게 계획을 이제 세웠다 그러면 한 5년 정도 지금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5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치아는 발거가 되고 나면요.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뼈,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뼈에 변화가 생깁니다. 대부분은 없어지는 방향으로 가고요. 주변 치아에도 영향을 미치지 네, 않을까요? 그렇죠. 네네. 치아의 위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네. 혀라든지 또 위 아래에 있는 또 옆에 있는 치아라든지 네네. 입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힘이 균형을 이루는 곳에 가서 위치를 하는데요. 이 치아가 상실을 하게 되면 그 주변 치아는 그 치아들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뼈의 그런 어떤 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조사를 하고 매년 계속 이게 없어지지는 않는지 계속 좀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치아가 움직이지 않도록 그때는 이제 고정성보다는 가철성, 즉 꼈다 뺐다 하는 틀니 같은 그런 장치를 통해서 그 공간을 계속 다른 치아가 움직이지 않도록 유지를 좀 해줘야 되는 네네.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유학생이라 보니까 네. 또 여기 미국이라는 곳이 또 한국에 비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치료에 있어서도 뭐 시간도 그렇고 그다음 비용도 그렇고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미루고 나중에 한국에 가서 치료를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럴 때에도 이 두 가지 뼈는 이제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까
urgency, 얼마나 급하게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본인의 성장이 다 끝났는지 등 여러 가지를 다 고려를 해서 그리고 네. 이제 미뤄야 되는 경우라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임시로라도 치아가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한 간격 유지 장치 정도는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아마 오늘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 정말 우리 박현진 원장님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내용을 또 디테일을 이렇게 배우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또 들으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도움이 분명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저 역시도 이렇게 당연히 연령대가 딱 몇 살부터 하는 게 가장 좋다 이런 어떤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하지만 물론 그 기준은 아이들도 할 수는 있지만 그거에 대한 이제 consequence가 네.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 원장님께서 나눠주셨는데요. 저희가 임플란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항상 다시 받아요, 원장님.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복습 차원에서 이 부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정리의 말씀 부탁드릴 텐데요. 네. 항상 여쭤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임플란트가 흔들릴 때 지켜야 하는 수칙이 무엇일까요? 항상 네. 여쭤보세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임플란트가 흔들리면 빨리 치과를 가십시오. 네. 네. 이 부분이 이제 임플란트가 움직일 때는 좀 몇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간략하게 좀 짚어보면요. 1차적으로 가장 많이 저희가 보는 경우는 임플란트 크라운이 임플란트에 연결될 때 아주 작은 그런 스크루, 나사로 고정이 됩니다. 근데 이 고정을 우리가 아주 토크 밸류를 어느 정도 줘서 우리가 손으로 조이는 것보다는 굉장히 강한 힘으로 조이게 되는데 저작이 반복되고 옆에서 치는 힘이 생기다 보면 이 부분이 조금씩 풀리게 됩니다. 네네. 풀렸을 때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오래 지속이 되면 그 작은 나사가 부러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부러지면은 이제 못 빼게 되면은 임플란트까지 제거해야 되니까 흔들리면은 빨리 네. 내원을 하셔서 점검 받으시고 네. 쉽게 고칠 수 있는 경우가 부러지지만 않았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네. 이게 다시 이제 조이고 아니면 새 스크루로 바꾸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그 크라운과 임플란트 사이에 연결되는 작은 나사가 고정되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게 보통 어버트먼트라 그러고 지주대라고 한국말로 하던데요. 이 부분이 파절이 일어났을 경우 네네. 그런 경우가 흔들리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라 그래도 그러면 빨리 크라운을 제거를 다 하고 거기에 파절된 부분 파트를 다 제거해서 이제 밑에서부터 임플란트 수술된 부분은 그대로 두고요. 그 위에 상부 구조물들을 다시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흔들리는 경우는 대개는 통증과 연관이 있습니다. 통증이 같이 있으면서 이가 흔들리는데 이게 그냥 딱딱딱딱 흔드는 게 아니고 조금 옆으로 프레셔가 가해지면 이가 아프고 네네. 그렇게 흔들리는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실패하는 경우입니다. 뼈에서 떨어지는 경우니까 이 경우에도 더 뼈가 없어지기 전에 빨리. 임플란트를 제거를 하고 다시 네. 치료를 받는다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속히 치과를 내원하셔야 됩니다. 네. 종합적으로 어떠한 경우든지 임플란트가 그 크라운이 움직인다면 빨리 치과로 문의하시고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매번 들어도 매번 새로워요. 우리 듣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도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가 시리다. 이가 아프다. 흔들린다. 임플란트 흔들린다. 바로 그냥 치과로 연락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 박현진 원장님과 함께하면서요. 임플란트 치료 가능한 연령은 몇 세인가요? 주제로 이야기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어린 나이에 이가 상실되면 우리 부모님들도 많이 속상하시고 할 텐데 일단은 치과에서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시고 이제 성장이 끝났는지 이제 그렇지 않은지 조금은 좀 한 번 임플란트를 심으면 다시 제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니까 신중하게
다 점검 받으시고 상세히 검사 후에 치료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가르침 또 나눔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별 말씀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